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 10번째 시간으로 기술의 본질과 웹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기술을 바라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의 전공인 영상 처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영상 처리 기술이 어떻게 웹 서비스하고 접목이 되고 그렇게 웹 서비스하고 접목이 되기 위한 영상 처리 기술에는 어떠한 본질이 숨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학교에서 들으시면서 영상 처리 수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영상 처리 수업을 접해 보지 못했다라는 전제 조건과 뭐 영상 처리 수업을 들으셨더라도 영상 처리가 가지고 있는 뭐 본질적 그 고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상 처리 기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영상 처리 기술이 어떠한 방법으로 웹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개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에 대한 본질적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뭐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영상 압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응용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웹 서비스로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한 1-2 년이 됐나요? 3-4 년이 됐나요? 그전에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돌았던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그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는가 아니면은 금색, 흰색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이슈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 흰색, 금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인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던지면은 이게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대 3 정도로 나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금색, 흰색으로 저와 같이 금색,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한 7 정도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실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인제 "금색, 흰색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도 금색, 흰색으로 보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반향이 없을 텐데 "아닌데 나는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여."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반향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실시간으로 뭐 우리가 인제 대면했을 때 흰색, 금색으로 보이시더라도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물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눈의 구조, 시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미 눈의 구조와 카메라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뭐 많은 배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홍채가 있으며 그 안에 유리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망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상을 인식을 하고 그 망막에는 많은 그 시신경 세포들이 시각 세포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간상 세포와 원추 세포가 있습니다. 간상 세포는 약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도 있는데 빛의 강도, 밝기에 민감을 합니다. 그 밝고 어두움에 대해서 관상 세포들이 알아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추 세포가 있는데요. 원추 세포는 600만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개에 비하면은 적은 숫자죠. 근데 이 600만 개의 숫자조차도 그 시색소가 종록청, 즉 RGB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식할 수 있는 신경세포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 우리의 눈은 색깔보다는 밝기에 더 민감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경험을 빗대어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가시면은 색깔을 구분할지 못하지만 우리가 물체의 명암을 통해서 물체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원추 세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간상 세포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떤 밝기 정보로서 물체를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맹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나오신 이제 예비역들이나 아니면은 별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신 분들은 이 맹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어떤 별자리, 혹은 군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표적이죠. 표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표적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표적을 우리가 사라지지 않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별자리, 그 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를 바라봅니다. 그 주변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초점이 맹점에 가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어두운 빛이 굉장히 적은 영역이기 때문에 원추 세포보다는 간상 세포에 의지를 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신경도 카메라의 CCD 센서처럼 RGB에 해당되는 그러한 화소를, 그러니까 화소 레벨의 그런 센서들, 시신경이 센서처럼 동작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RGB 센서, CCD 센서하고는 다르게 간상세포, 밝기만을 인식하는 세포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마다 이 원추 세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다른 민감도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동일한 그러한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게 100%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이것들을 이제 화소 레벨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보시면은 여기 인제 뭐 저는 이제 금색 영역으로 보이는데, 이게 인제 그 검은색 영역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74, 62, 36 이렇게 해 갖고, 요게 인제 대부분 다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이게 인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화소 레벨에서는 너무 타당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인제 파란색이나 아니면 흰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은 116, 74, 226 이에요. 즉 RGB, B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일 수는 있으나, 간상세포의, 아니 원추세포의 비율에 따라서 이게 인제 저와 같이 흰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즉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파란색으로 청색을 인지하는 원추세포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뭐 보통 우리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느껴서 '사람의 판단은 전지전능하다.' 뭐 '컴퓨터의 판단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뭐 한 가지 배움을 이 그림에서 얻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은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로 인식을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뭐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요 시신경의 간격에 따라서 화소의 해상도가 결정될 수 있어서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측면보다는 디지털적인 측면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에 인제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제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매트릭스의 이 네오라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인제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본 현상을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인제 코드 레벨까지 이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나와 있는 코드들을 내가 스스로 수정을 해서 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코드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날아오는 총알들을 인제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디지털적인 관점으로 영상 처리를 바라본다면은 일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컴퓨터한테 이 일을 조금 더 컴퓨터 입장에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인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 통찰, 직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달려 있지만, 그 노력 여하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코딩을 하거나 뭐 이러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고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고 그러한 컴퓨터 입장에서의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네오도 세상을 볼 때 이렇게 0, 1 이렇게 디지털 코드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처리를 굉장히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제 뭐 제가 바라보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실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이 됐을 때 숫자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인제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서 그걸 인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은 지금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네오 같이 저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영상이라는 것들을 인제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영상의 본질 그걸 살펴보고 인제 이 디지털 영상이 어떻게 인제 웹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디지털 영상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다라는 것은 인제 눈으로 보는 거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상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감마선부터 X선, 뭐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그다음에 적외선, 라디오, 그다음에 FM 라디오, 라이다, 뭐 그다음에 텔레비전, 뭐 AM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X선만이 아니라, 그리고 X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뭐 우리가 뼈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의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라이다가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FM 주파수, 그다음에 TV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물리 영역의 일부를 우리는 차용해서 전자기학 전자적으로 이러한 신호들을 생성한 다음에 사람의 시스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광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메라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양에서 나오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이 빛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인제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량 이런 것들은 인제 거진 비슷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눈으로 눈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X선 같은 경우는 X선 필름이라든지 X선 요즘은 CCD 이런 것들이 인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다라든지 FM 주파수, TV 주파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이 모든 파장들은 태양에서 한꺼번에 생성이 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각각 모든 것들을 인제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나 아니면 감각 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이러한 기관 대신에 각각의 파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라든지 센서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색깔 가시광선을 인식을 할 때도 가시광선 영역이 전체 태양광 파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런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조차도 굉장히 넓은 이제 주파수 대역대 밴드위스라고 그러죠. 주파수 대역대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그 간상세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인식해서 한꺼번에 인식하게 되면은 인제 하얀색 빛이 되는 거죠. 하얀색 빛이 인제 강도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색깔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나 CCD, 그다음에 녹색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나 CCD, 그다음에 빨간색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나 CCD를 통해서 각각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인식기관들이 이것들을 분리되어서 인식된 것들을 다시 합쳐서 전체적인 색깔로 조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인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되면은 각 RGB로 나뉘어진 각각의 파장에 대한 강도가 색깔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강도를 인식하면서 우리도 인제 현재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어 그러면은 지금 인제 바라본 것들은 우리가 인제 아날로그 신호로서 태양에서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한테 전달된 그런 감각, 신호, 물리량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된 건데 이것은 인제 아날로그 신호인 거고요. 실제 컴퓨터가 이 신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색깔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CCD 센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신호들은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안에 뭔가 데이터가 자료가 들어가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디지털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디지털 신호로서 우리가 인제 단순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일반적인 텍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서 그 데이터가 실제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 장단점이 무엇냐라고 살펴보면은
이제 그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모든 종류의 신호 표현이 가능하고 미세 신호 표현이 가능하고 재생 시에 필요한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연계는 다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환하지 않고 우리라든지 아니면 그 물리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날로그 신호에는 뭐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신호의 왜곡 가능성이 있고 잡음에 민감하고 편집 가공이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인제 본 신호 중에 인제 FM 주파수라든지 AM 주파수라든지 TV 주파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 디지털 신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FM이나 AM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신호하고 아날로그 신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뭐 혹시 디지털 DMB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 DM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보다가 신호가 약하면은 그냥 끊기고 더 이상 재생이 안 되죠. 그러나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되나요? 어 처음에 잘 들리다가 신호가 강할 때 잘 들리다가 그다음부터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증가하죠. 하는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증가하고 이게 인제 신호가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 뭐 음악이라든지 텔레비전 신호는 없어지고 전체가 화이트 노이즈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잡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인제 손상이 없이 반영구적으로 신호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과정에 신호 손상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편집 가공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신호라고 해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가 뭐 추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디지털 신호에도 화이트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 대부분 디지털 신호는 인제 0과 1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0과 1로 구분하는 신호의 강도가 대부분 그런 시스템에서 화이트 노이즈의 강도보다 더 세게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노이즈가 가미가 되더라도 이 신호가 0 인지 1 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노이즈를 바로 즉각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는 다시 원본 신호하고 똑같이 재현이 가능한 신호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없이 신호 보존이 가능하고 신호의 손상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가공이 용이한 것들도 인제 사실은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연속성을 우리가 배제를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연속성, 뭐 크기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신호에는 다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들을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재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호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깨트리게 되면은 신호의 본질적 특성이 인제 제거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인제 편집이 어려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처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뭐 네오처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소리가 됐든 아니면은 비디오 신호가 됐든 소리 같은 경우는 스피커라는 아날로그 신호 체계 뭐 출력 체계 렌더링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렌더링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도 뭐 디지털 비디오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LCD TV가 됐든 OLED TV가 됐든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핸드폰이 됐든 그런 것들이 뭐 발광자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LCD TV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
뭐 FHD라든지 1920, 1080, 뭐 4K라든지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그 격자로 화소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 실제 디지털 신호가 아니냐라는 이제 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제 각각의 화소의 크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발현하는 빛의 세기, 강도 이런 것들은 디지털이 아닙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 LED, OLED의 특징들마다 우리가 색감이 같은 콘텐츠라도 색감이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거죠. 뭐 이것저것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재밌으니까 옛날 얘기처럼 뭐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저장하는 방법도 표현하는 방법도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세계와는 쪼끔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세계를 대표하는 그 영상 저장 방법은 이제 필름이 있죠. 지금은 잘 쓰여지지 않지만 뭐 이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5mm 필름 예전에는 저도 그렇고 인제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는 그 인화를 하거나 현상을 하는 그런 사진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아날로그로 영상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로 그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CCD가 있죠. CCD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LCD TV처럼 이렇게 인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빛의 강도도 실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저장을 합니다. 출력 장치도 인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출력 장치 뭐 우리 여러분들 인제 그 신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 점을 통해서 뭐 출력 장치 색깔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밝기를 나타내는 뭐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제 출력 장치도 프린터를 통해서 그 점을 인제 몇 개를 찍어서 색깔을 나타내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나타낼 수 있는데 예전에 LCD 뭐 그도 우리가 인제 저기 뭐냐 그 LCD도 그것을 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 같은 경우는 보통 디지털로 환산을 했을 때 600만 에서 인제 800만 화소 정도 된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핸드폰도 월등히 뛰어넘고 있죠. 뛰어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서 그 1억 화소가 되는 그런 핸드폰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출력 장치 같은 경우도 그 뭐 점을 찍어서 우리가 인제 저기 뭐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인제 디지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뭐 잉크가 배분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 어떤 샘플링 입장에서의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입장에서의 디지털 아날로그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핸드폰에 있는 화소 같은 경우도 예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제 격자 무늬로 화소가 직접 보였는데 지금 인제 밀집도가 높아져서 요 격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원추세포, 관상세포의 간격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세포가 알아볼 수가 없는 수준의 밀집도로서 뭐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있죠.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이게 인제 실제 격자로 나눠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위에다가 전체 인제 핸드폰을 방수가 안 되는 핸드폰을 물에 담그지는 마시고요. 그 물방울을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시면요. 핸드폰 이게 물방울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핸드폰 안에 있는 화소의 격자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실제로 격자가 돼 있는데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집도가 높아졌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인제 그 우리는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오디오 신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 2차원 신호를 우리가 그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이런 것들을 인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 신호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0 올라가면 1 뭐 이런 신호로 우리가 그 디지털 신호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디지털 신호 자체도 화이트 노이즈, 즉 다시 말해서 치 뭐 이런 신호들 소리가 인제 대부분 화이트 노이즈고, 여러분들 뭐 아날로그 수상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텔레비전을 켰을 때 신호가 안 잡히면 반짝반짝반짝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화이트 노이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의 0과 1의 신호 강도를 우리가 저기 뭐냐 그 화이트 노이즈 보고 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은 이것들은 이제 신호를 판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 노이즈보다 월등히 크게 이렇게 하면은 0과 1을 어떤 어느 정도의 화이트 노이즈가 끼더라도 굉장히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인제 무한정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인제 무한정 높이게 된 결과 자체가 뭐 사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그 적절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인제 뭐 아날로그 신호와 0과 1을 그 구분짓는 방법이 적정한 선에서 화이트 노이즈와 구분되게 이렇게 바꾼 신호로서 인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제 디지털 신호하고 아날로그 신호의 관리 방법에 큰 차이가 되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제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인제 그 신호의 그 강약으로 우리가 저기 뭐냐 0과 1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파수 밀집도로서 이렇게 0과 1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가 높고 주파수가 낮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영역을 1, 낮은 영역을 2, 0 뭐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혹시 여러분들이 신호화 시스템을 배우신다면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 뭐 배웠던 것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신호가 형성이 되면은 실제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연속적인 신호를 잘라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연속적인 신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제 이 연속적인 신호를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형태로 표현한 것들이 인제 fx equal y 뭐 이런 1 차원 신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fxy equal 뭐 ax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저기 2 차원 좌표로 2 차원 함수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실제 2 차원 함수로서 우리가 인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y 형태로 우리가 그 영상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영상에 해당되는 아날로그의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제 표본화, 샘플링에 해당되는 방법과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에 해당되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즉 표본화, 샘플링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뭐 시간이나 공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격자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양자화 같은 경우는 인제 크기를 격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오디오를 예를 들면은 오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샘플링 주파수가 뭐 48kHz다, 44.1kHz다 뭐 이런 얘기들을 CD라든지 아니면은 뭐 MP3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인제 뭐냐면은 시간을 1 초에 44.1 그 키로 형태로 44,100 번이죠. 1 초에 44,100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인제 그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1 초에 소리 신호를 우리가 44,100번 획득을 한다라는 게 인제 샘플링에 대한 디지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제 그 CD 같은 경우는 인제 44,100번 이렇게 인제 샘플링을 하지만 그 저기 뭐냐 그 LP
롱플레이어 뭐 바이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LP 같은 경우는 38,000번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LP는 아날로그 매체의 대명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LP 같은 경우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분할성은 가지고 있되 소리의 크기는 아날로그인 그러한 매체가 인제 LP에 해당됩니다. 그럼 양자화는 뭐냐? 양자화는 이 크기를 디지털로 나눈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LP 같은 경우는 뭐 1 초에 38,000번 이렇게 그 디스크리트하게 분절되게 표현을 했지만 그 소리의 강도 자체는 우리가 인제 그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화 레벨로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CD 같은 경우는 16 비트 즉 다시 말해서 소리의 작고 크고 이러한 그 과정을 16 비트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16 비트 즉 2 바이트 크기죠. 2 바이트 크기의 쇼트형으로 우리가 1 초에 44,100 번을 저장하게 되면은 그 신호는 CD 음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신호인 거죠. 그러면 LP는 38,000 번의 1 초에 38,000 번의 신호의 단절을 이뤘지만 소리의 크기는 구분짓지 않고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상도 인제 마찬가지죠. 영상도 어 우리가 필름 같은 경우는 격자 무늬가 없죠. 격자 무늬가 없어서 필름의 신호의 강도와 그다음에 그 영역이 공간이 그대로 아날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LCD나 아니면 OLED 같은 경우는 공간의 그 저기 뭐냐 디지털화는 이루어져 있죠. 표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OLED나 LCD에서 나오는 빛의 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제 우리가 그것들을 CCD로 받는다면은 그 RGB 각각에 대해서 8 비트, 8 비트, 8 비트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신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제 보통 화면에 바라보게 되면은 화면이 RGB 각각 8 비트, 8 비트, 8 비트로 24 비트 화면에 그 저기 뭐냐 컬러를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컴퓨터 그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인제 RGB 각각 8 비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24 비트 색상을 가진다라고 인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32 비트 컬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인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32 비트 컬러는 RGB 각각 8 비트의 이제 알파 채널로서 즉 다시 말해서 투명성을 존재를 하죠. 투명성에 대해서 그 8 비트를 다시 할당해서 32 비트 컬러가 되게 되는 그러한 현 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신호의 함수 표현은 우리가 1 차원 신호로서 FT 뭐 FX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2 차원 신호로는 FXY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3 차원 신호 같은 경우는 FXYZ 뭐 이렇게 인제 FXY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 차원 신호는 인제 FXYT 이렇게 시간을 영려서 T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차원 신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인제 오디오 아니면은 열 감지 센서 아니면 움직임 센서 뭐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센서들이 1 차원 신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2 차원 센서는 인제 영상,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3 차원 센서는 동영상, 동영상이죠. 영상에 인제 그 시간차를 더해서 동영상이 3 차원 신호고 그다음에 3 차원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저장하는 거 CT 영상 뭐 이런 것들이 3 차원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표본화, 양자화 뭐 이런 거 앞서서 인제 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표본은 인제 그 시간이나 공간 축을 그 일정 개수로 나누는 것 요렇게 인제 그 샘플링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는 그 크기를 이렇게 디지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지금 여기서는 인제 3 비트로 표현이 됐지만 3 비트 16 비트로 표현이 되면 오디오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2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2 차원으로 확장해서 비디오에 적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표본화는 인제 그 실제 이제 표본화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표본화 주파수는 뭐
우리가 저기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해상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표본화에 나타나는 주파수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냐 신화 시스템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리에서 이제 그 원래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래 신호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원 신호에 가까운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파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무한정 늘릴 경우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신호의 표본 주파수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화 같은 경우도 0, 1 뭐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사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르는 거죠. 자르거나 아니면 추정을 해서 여기에 매핑을 시키거나 위에 매핑을 시켜서 이제 양자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해상도가 실제 이제 128 바이 128로 표본화했을 때 이제 같은 크기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깍두기라고 하죠. 깍두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요거를 이제 64 바이 64로 표본화를 해서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 깍두기가 커지게 되죠. 신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화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 센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이제 표본화할 수 있는데 실제 크기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CCD는 2D 영상 센서가 이렇게 뭐 물을 담을 수 있는 바게스 뭐 이렇게 이제 그릇 이런 형태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릇의 개수 이것들이 이제 샘플링 주파수에 해당되는 해상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샘플링에 해당되는 해상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것들이 이제 실제 양자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양동이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인제 숫자가 커지겠죠. 그다음에 빛이 하나도 없으면은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도 밝은 것은 숫자가 크고 어두운 것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인제 1 바이트 크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바이트에서 가장 큰 숫자는 255죠. 그래서 255는 흰색에 해당되는 거고요. 빛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빛이 없는 것은 0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까만색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인제 각각 RGB 나누게 되면은 255는 빨간색에 R일 경우 255는 빨간색, 0일 경우는 여전히 까만색. GB도 사실 인제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빛이 뭐 전체적으로 RGB를 다 저장했을 때는 다 인제 255다 그러면 다 밝으니까 하얀색이 될 거고 R만 255다 그러면 빨간색이 될 거고 B만 250다 그러면 파란색이 될 거고 요렇게 인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빛의 강도에 따라서 숫자를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인제 양자화에 대해서 인제 뭐 우리가 아까 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양자화에 대해서 인제 살펴보면은 지금은 0 부터 255 즉 칼라가 없어지고 원추 세포를 뭐 배제를 하고 간상 세포만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간상 세포에서 8 비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4 비트 이미지 보면 부자연스럽고 그다음에 1 비트 이미지게 보면은 더욱더 부자연스럽죠. 그쵸? 그래서 컬러의 변화가 부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양자화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신호가 됐던 아날로그 신호가 됐던 영상은 이렇게 인제 2차원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는 양자화와 그다음에 샘플링 표본화를 거쳐서 이렇게 인제 점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2차원 배열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은 수학식으로 항상 행렬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인제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많은 영상 처리 수식에서 대부분 행렬 연산을 하는 이유가 뭐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사실 인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뭐 3D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만드신다면 3D에 해당되는 행렬, 3차원 행렬을 쓰겠죠. 그래서 3차원일 때는 3차원 행렬, 2차원일 때는 2차원 행렬 연산이 주로 이루어져서 영상 처리, 특히나 디지털 영상 처리를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FXY에 해당되는 샘플링과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렬로 이미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컬러 영상도 이제 마찬가지로 눈에서처럼 적녹청,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적농청을 나타내는 세 개의 배열, 즉 RGB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컬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영상은 흑백 영상보다 3배 더 많이 필요하죠, 영상이. 그래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요 영상이 8비트의 흑백 영상이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컬러 영상으로 바뀐다면 24비트의 영상이라 해서 8비트하고 24비트는 3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흑백 영상하고 컬러 영상은 3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백 영상보다 이제 컬러 영상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람이나 컴퓨터가 보다 정확하게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눈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이제 밝기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지만 명암 단계가 24단계 정도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색은 색상, 명도, 채도 3 개의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실제 뭐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량은 RGB 이렇게 인제 물리량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지만 사람이 인지를 할 때는 그렇게 R 주파수, G 주파수, B 주파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색상이 어떻게 되고 채도가 어떻게 되고 명도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제 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지어서 우리의 뇌 구조는 우리 시각적으로 처리할 때 색상과 채도, 명도 이렇게 뇌가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색상을 인제 아까 이제 태양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RGB를 바라봤었는데요. 실제 인제 주파수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은 블루의 주파수는 요렇게 인제 가우시안 그래프로 그려지고 G 영역, R 영역 이렇게 인제 시각 센서의 시스템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RGB의 각각 영역인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보면은 B 영역이 인제 가장 적고요. G 영역이 가장 넓고요. R 영역이 좀 덜 넓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RGB를 가지고 흑백으로 바꿀 때 요러한 물리적인 주파수를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뭐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흑백 영상 변환 뭐 이런 방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컬러 모델은 인제 마찬가지로 실제 태양이 발산하는 물리량은 RGB 각각 태양의 빛의 주파수에 따라서 색상이 나뉘지만 사람이 인식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 채도, 명도 뭐 이렇게 나눠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컬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우리가 관리할 때 RGB 빛의 삼원소로 인제 관리를 하거나 CMYK 즉 다시 말해서 인제 요거는 색상의 삼원소죠.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었겠지만 물감으로 결합했을 때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지고요. 그다음에 HIS 사람의 뇌가 색을 컬러를 명암을 인식하는 방법대로 색상 그다음에 명암, 채도 이렇게 나눠서 HIS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누는 컬러 모델이 있고요. HIS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간소화시켜서 YIQ 뭐 이렇게 인제 간소화시킨 컬러 모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쪼끔 더 영상 처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제 디지털 영상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어 물리량을 그대로 데이터화해서 저장했을 경우 우리가 이 신호를 경제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제 동영상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오디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에서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에서 영상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압축은 보면은 그 실제 영상 정보하고 텍스트 정보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1920, 1080 크기의 24비트 컬러 영상 같은 경우는 한 6 메가바이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메모장에서 텍스트를 쳐서 6 메가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글자를 써야 되는지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FHD 영상 한 장이 6 메가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인제 동영상이 됐을 경우는 저기 뭐냐 30 프레임이 돼서 그 실제 1 초에 180 메가바이트의 용량이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인제 실제 1 초에 180 메가바이트를 통해서 뭐 전송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디지털 신호로 텔레비전도 만들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이나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1920, 1080 컬러의 그 1020, 1080 컬러의 영상을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JPEG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한 280 킬로바이트 정도 됩니다. 6 메가바이트하고 280 킬로바이트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6 메가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뭐 요즘같이 인제 네트워크가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280 킬로바이트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전송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JPEG 압축된 280 킬로바이트짜리 이미지와 전혀 압축을 하지 않은 6 메가바이트 이미지를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를 거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인제 압축 기술을 발전해 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는 저 뒤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압축은 기본적으로 부호라는 방법을 인제 쓰게 되는데 이 부호하는 중복성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으로 화소 간의 중복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각적 중복성은 인제 그 사람이 시각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서 그 한계를 제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제 중복 제거 이런 것들이 인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명암의 그 인식 단계는 뭐 많아야 24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뭐 256 단계로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24 단계로 뭐 무조건 바꾼다. 뭐 그러면 인제 압축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24 단계로 하면은 사람들이 뭐 쪼끔 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느끼기에 덜 불편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중복성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인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제 뭐 런넥스 코드의 뭐 코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A가 인제 뭐 6 개가 있고 B가 2 개 있고 C가 7 개가 있는데 전체 인제 문자가 15 개에 해당됩니다. 이것들을 A가 6 개, B가 2 개, C가 7 개 이렇게 하면 6 개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진 2배 이상 우리가 인제 뭐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거는 인제 무손실 압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손실 압축은 우리가 인제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원래의 신호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영상이라든지 음악이 깨지지 않는 거죠.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렉, 그다음에 PNG, FFVN, 뭐 FFVN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비디오 압축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 압축 방법, 플렉 그 오디오 이런 압축 방법, 그다음에 이미지 압축 방법, 비디오 압축 방법, 이게 이제 무손실 압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과 영상이 원영상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 압축률이 손실 압축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경제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되지 않고 그 중복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손실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제거를 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실제 복원이 됐을 때 질의 저하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덜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질의 저하이기 때문에 느끼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뭐 MP3, 뭐 AAC 뭐 이런 오디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JPG 같은 경우도 뭐 요즘은 무손실 압축도 있지만 대부분 손실 압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손실 압축 뭐 JPG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동영상, 우리가 인제 텔레비전, 지금은 대부분 텔레비전이 그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디지털 텔레비전에서는 대부분 MPEG-2 압축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손실 압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압축 방법의 선택을 할 때는 그 압축하는 뭐 방법, 그다음에 복원하는 시간, 뭐나 알고리즘 복잡도, 그다음에 자원의 가용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압축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K 압축에 많이 사용되는 HEVC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하드웨어도 그렇고 뭐 자료 처리하는 방법들, 밴드위스들이 굉장히 늘어서 실시간으로 대부분 되는데, 초창기 뭐 한 2012년 뭐 13년 그 정도나 됐나 봅니다. 이렇게 HEVC 테스트가 초창기에 일어났을 때 1 시간짜리 인코딩을 하는데 일 주일이 넘게 걸렸고요. 그다음에 뭐 4K HEVC 동영상 하나를 실시간으로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거진 뭐 CPU 저기 뭐냐 4 개짜리, 즉 다시 말해서 한 20 코어 이상의 CPU를 풀로 가동을 해서 그래야지만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실시간으로 그 HVC 동영상을 디코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낳았었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화를 시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하드웨어를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뭐 핸드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제성 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방법과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성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인제 압축 시스템은 입력 영상이 들어가고 인코딩을 하고 이것들이 인제 뭐 전송이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게 인제 전송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저장이 될 때는 여러분들 핸드폰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아니면 클라우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저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재생을 시키거나 받아서 볼 때 디코더가 필요하고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은 JPEG을 대표적인 뭐 방법으로 바라봤을 때 디지털 영상이 있고, 전처리를 하고 변형을 하고 양자화하고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한 다음에 비트스트림, 즉 JPEG 파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그 압축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JPEG 뭐 복원 과정은 반대겠죠. bit스트림을 인제 가변 길이 언부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양자화에 따라서 변형을 하고 그다음에 후처리를 하고 디지털 아날로그 영상을 인제 뭐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그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눈이 실제 이 시간에 처음에 보신 것처럼 컬러보다는 밝기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밝기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효용성을 지니고 있죠. 그게 인제 사람의 시각 시스템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압축을 할 때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밝기 정보에 비해서 색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버리게 됩니다. 뭐 일정 부분은 뭐 사둘둘이니 사둘제로니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앞에 있는 4가 인제 밝기 정보고요. 뒤에 있는 둘둘둘 제로가 인제 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 정보가 4개 저장되면은 컬러 정보 2개, 2개 뭐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다음에 2 개만 저장이 된다. 뭐 이렇게 인제 나타낼 수 있는 컬러 정보를 많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해서 인제 압축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암 영상 아까 본 것도 이것만 봐도 컬러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판매상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서 이게 컬러보다는 우리가 어 그 밝기를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 영상이 이렇듯 때도 크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기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 아기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아기가 기어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좀 대신에 인제 이 아기 영상이 좀 뿌옇죠. 이 뿌연 거는 뭐냐냐 하면은 이 칼날 같은 경계가 사실은 영상에서 고주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주파를 제외를 한 영상인 거죠. 고주파를 우리가 가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이어서 우리가 쪼끔 더 뭐 표정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아기고 아기가 기어가는 그런 포즈, 주된 정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주파 성분은 압축률을 좀 적게 하고 고주파 성분은 좀 버림으로써 우리가 압축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휘도 양자화 뭐 저기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화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양자화는 DCT는 주파수 변환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DCT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 DCT 방법을 써서 실제 전체 화면을 DCT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노력이 프로세싱 파워가 너무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64 바이 64나 8 바이 8 뭐 이렇게 나눠서 인제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저주파, 고주파 성분으로 나누고 이게 저주파 성분은 남기고 고주파 성분은 인제 뭐 많이 버리는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압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변 길이 부호화도 인제 뭐 저기 뭐냐 우리가 런 랭스 코딩을 통해서 동일한 신호가 연속적일 때 우리가 압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인제 저주파 성분은 좌상단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단절이 되겠죠.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인제 여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건인데 지그재그 부호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앞에서 봤을 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와서 요 뒤부터는 전체가 다 99 요게 인제 나누는 수기 때문에 전체가 다 0인 숫자로 인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가변 길이 부호화를 통해서 압축을 하는 거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IBP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뭐 저기 아이프레임이라고 해서 전체 영상이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뺀 영상이 전송되고 뺀 거에서 또다시 인제 전송이 되는 뭐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빼서 불필요한 것들이 전송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압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제 실제 영상 로우 레벨 영상이 아날로그 세계의 영상이 실제 디지털로 어떻게 저장이 될 수 있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그 디지털 영상이 실제 어떻게 눈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영상은 데이터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기술, 즉 다시 말해서 압축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그게 인제 실제 우리가 그 디지털 영상, 디지털 동영상이 확산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 압축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방법이 인제 실제 그 사람의 시각 시스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 영향이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디지털 영상 처리를 가지고 어떠한 응용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죠. 영상 처리 기술은 뭐 정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디지털 영상을 활용하는 모든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영상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상 처리 기술은 뭐 영상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력된 영상을 전송 저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코덱 스트리밍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을 재가공하기 위한 저작, 편집, 합성,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총괄하는 그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제 뭐 간단하게 태양으로 들어온 그런 신호가 이렇게 영상으로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기존에는 인제 그 가시광선 범위에서 영상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인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군사 용도,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라이다 영역, 그다음에 레이더 영역, 뭐 이런 영역의 그 파장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영역도 사실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데 의료 영상으로서 영상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인식 분석되거나 아니면은 저작 편집되거나 전달되는 이런 방법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적으로 뭐 머신러닝을 쓰거나 아니면은 하드웨어 도움, GPU, CPU 병렬 처리로서 대용량 처리를 하거나,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빅데이터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기법들이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분석하는 방법들은 요즘 인제 지문 인식은 핸드폰을 통해서 굉장히 일반화됐죠. 특히나 인제 지문 인식뿐만이 아니라 얼굴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보안 체계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은행에서도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인제 국민은행을 가 보니까 거기서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저장을 해 놓으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뭐 그러한 지갑을 다 분실했을 때에도 저의 정맥을 가지고 국민은행 ATM에서 뭐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은 핀테크하고 인제 같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급변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실제 인제 표정 인식, 나이 인식, 설별 인식 통을 통해서 인제 많은 서비스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기술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발전을 했다. 구글도 사실 마찬가지죠. 더 많은 인제 얼굴 인식률이 높은 얼굴 인식 방법들이 적용되었다라고 인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은 기기의 로그인, 뭐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언택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출입문 통제, 뭐 검색,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여러분들 웃는 모습만 찍고 싶죠. 핸드폰에서 웃는 모습만 다 인식을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인식의 인제 다른 분야에서 CCD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저기 뭐냐 뭐죠? 침입자 감시 시스템, 그다음에 이상 행동,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명함 받으면은 이 명함을 일일이 그 텍스트로 쳐 가지고 저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함 인식 기능을 통해서 그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함 인식 기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실제 인제 아이옴니 사이트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CCTV 보안 관련 회사고요. 그다음에 구글 이미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특히나 인제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앨범 같은 경우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100% 정확하게 앨범을 찾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인제 구글 이미지 검색도 인제 활성화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의 활약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오픈CV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쓸 수 있는 뭐 그런 상용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넥트 뭐 지금은 인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쪼끔 버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 IBM 아니죠. 인텔에서 리얼 센서라고 해서 그 실제 그 순수한 영상 이외에 뎁스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인식 처리가 그 예전에는 가시광선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그 실제 물리량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상 인식 분석이 실제 인제 CCTV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인제 CCTV가 점점 많아질 텐데 그 많은 CCTV를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답보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절에 그 실제 인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CCTV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러한 뭐 물론 인제 100% 현재 자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동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상 인식 같은 경우는 그 생체 인식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 신생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확대가 그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텔 올라옥스는 국내 업체였습니다. 국내 업체 얼굴 인식하는 업체가 인텔에 인수합병이 됐고요. 페이스북도 인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 얼굴 인식을 하는 벤처 기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인제 자사의 그 생체 인식 기술을 증가한 그러한 그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능형 영상 감시가 그전에는 오검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한번 침체기를 빚었다가 지금 딥러닝의 영향으로 다시 인제 그 빛을 발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금방 활성화된 것처럼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은 인제 한 단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다시 인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제 한번 그 관심을 받았다가 그 줄어든 계기에는 뭐 테슬라의 5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요러한 그 문제점들도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밑바닥에는 딥러닝이라는 이제 중요한 그 플랫폼이 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제 그 딥러닝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텐서플로우, 뭐 페이스북은 토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바이두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오픈 플랫폼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의 비약적인 발전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딥러닝이 활성화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답보하는 데 인터넷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생성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렇게 공유된 데이터는 결국은 뭐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인제 뭐 합쳐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인식 및 분석에서는 인제 뭐 앞으로 인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쪼끔 더 그 디테일하게 발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뭐 광고를 하는 그러한 사이니지라고 하죠. 강남역에서 볼 수 있는 그 적응형 사이니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장면은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에 있는 장면이죠. 주인공이 걸어갔을 때 그 주인공에 맞는 광고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뭐 손바닥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물 인지 뭐 족기 뭐 제스처 감석 인식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뭐 아니면은 주변 응용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코덱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인제 그 실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영상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제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필두로 해서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빔메오 뭐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활성화됐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인제 아프리카 TV, 다음 TV팟 뭐 이런 것 통해서 인제 영상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이 2015년 이후로 그 실제 페이스북 뭐 SNS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저기 뭐냐 '텍스트 데이터가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일일 동영상 시청 수가 800억, 그다음에 실제 콘텐츠 중 거진 50% 이상 50%가 영상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2015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오늘날에는 영상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큰 데이터가 그 저기 뭐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제 망 중립성을 활용하면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유 넷플릭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량이 우리나라 그 망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지금 법적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제 영상 코덱 스트리밍 기술에 의해서 영상 기술이 인터넷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코덱에 대한 이제 서비스는 뭐 보신 바와 같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원하는 코덱 스트리밍에 대한 그 베이직 기술들은 이제 오픈 소스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메인 컨셉이라든지 이런 유료 코덱 와우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FFmpeg이라든지 레드5, FFmpeg은 코덱 기술이고 레드5는 스트리밍 기술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스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인제 코로나 시절 때문에 훨씬 더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하지만 이 영상의 포맷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엠팩-라 잠깐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엠팩-라는 저기 엠팩 계열의 라이센스 관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H.264, H.265, HEVC 뭐 이런 것들을 저기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유튜브는 H.264, H.265, H.264 그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H.265를 쓰려고 하니까 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엠팩-라에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라이센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VP9 코덱을 뭐 업체로서 인수를 하게 돼서 그 무료화를 시켰고요. 이 무료화된 것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유튜브에서 뭐 지금 현재는 VP9이나 VP10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이러한 동영상은 대부분 무료 코덱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뭐냐 그 HTML에서 플래시 아니 그 HTML에서 오브젝트를 다루는 기술조차도 인제 플래시에서 지금 현재는 HTML5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플래시를 대부분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HTML5에 대해서 많이 다뤄 보았는데요. 이렇게 인제 그 실제 인터넷 세상에서 서로
그 어떤 코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뭐 우리가 압축을 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뭐 영상은 언제나 인제 그 해상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해상도의 증가함에 따라서 뭐 VR 콘텐츠 뭐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떤 게 더 증가할지는 쪼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시스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인제 뭐 동영상 아니면 유튜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본 학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제 뭐 앞으로 쪼금 더 발전한다면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상의 공간에 만나서 수업할 일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뭐 이렇게 서비스 본 과목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작 편집 기술은 뭐 저도 인제 그 요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인제 저기 아이무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그 파이널 컷 프로 뭐 이런 것 통해서 인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뭐 그 어도비 프리미어라든지 누크 아니면은 아이무비 뭐 이런 그 동영상 편집기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편집기 NLE라고 하죠. non linear 에디팅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편집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편집 시스템이 없으면은 테이프를 갈아 끼워 가면서 인제 편집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인제 테이프를 갈아 끼는 편집 시스템이라면은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매지스토나 인제 구글 같이 구글 포토 같이 자동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나 아니면은 아이폰에다가 콘텐츠를 저장시켜 놓으면은 자동으로 인제 그 어떤 순간 뭐 과거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 주는 거죠. 메시토 같은 경우도 인제 그러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편집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 좀 손쉬운 편집기 그다음에 자동 편집기 뭐 이런 형태로 편집 시스템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인제 뭐 복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도 이렇게 뭐 이런 디지털 영상 기술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쓸 수가 없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는 지금도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그 사용자에 의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내가 원하는 아이돌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아이돌의 멤버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제 그 앞으로는 일반화될 것 같고요. 이게 다시점 코덱 스트리밍 방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 공간과 합성이 돼서 우리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점차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지금 현재도 인제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제 발전을 할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더더군다나 지금은 더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영상 인식 서비스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인제 물리적인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제 점차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전체 뭐 실제 인제 이런 주차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뭐 그 일반적인 편집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인제 인터넷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산업의 구분이 사라지고 다 인터넷 산업으로 합쳐지는 그러한 결과가 날 것 같고요. 실제 인제 영상 처리가 인제 쓰이는 분야를 바라게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우주 군사 분야부터 시작해 갖고 뭐 공장에 있는 생산 라인 그다음에 뭐 전문적인 그 저기 방송 영역, 우리의 일상 영역, 자동차 영역 뭐 이런 것들까지 교육 영역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스탠포드에서 낸 그 2030년 AI와 일상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장 크게 바뀌게 될 8개 분야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요. AI가 인제 어떤 영역에 영향을 끼칠 건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AI는 뭐 이런 영역, 교통, 스마트홈, 헬스케어, 교육, 공공안전 및 보안, 엔터테인먼트, 고용안전 및 업무환경, 저소득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선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정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우리 생활,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선정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한 시스템들이 우리 생활에 파고드는 그런 파급력은 점차 커질 거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나 이제 인터넷 서비스하고 접합이 돼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시기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고민과 대책을 우리도 세워서 뭔가 더 나은 방향,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뭐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